운영체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운영체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체제의 기능, 운영체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스케줄링, 이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컴퓨터 내에 프로세스도 있고 기억장치도 있고 주변장치, 파일 이런 자원들이 있어요. 이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스케줄링을 해줘야 됩니다. 사용하는 순서를 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프로세서라든지 기억장치 관련해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나머지는 잘 출제되진 않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체제 분류 말씀을 드리고 발달 과정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자원 중에서 프로세스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세스를 윈도우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이렇게 누르시면요. 작업 관리자라고 실행이 될 겁니다. 작업 관리자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프로세스 탭이 있어요. 이 탭에 가시면은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PU라든지 메모리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를 종료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세스가 되는데 정의를 보시면은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정의를 하고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된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CPU, 프로세서가 실행을 했을 때 그때는 프로세스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프로세스는 주기억 장치에 적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적재가 되어 있어서 프로세스가 처리를 했을 때 그때 프로세스가 되는 겁니다. 프로세스를 다른 말로 작업, 잡, 태스크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최소 단위의 작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 스케줄링 기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비선점 방식이 있고 선점 방식이 있습니다. 선점은 양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다가 다른 급한 작업이 들어오면은 그 작업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 중에서 윈도우즈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선점은 양보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방식이 되는 거고요. 도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스는 단일 작업 처리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작업이 다 끝나면 그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워드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음악 그리고 인터넷 이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 작업이 있으면 도스 방식은 워드 다 끝내고 음악 듣고 인터넷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수행이 되잖아요.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방식이 비선점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방식이 되는 겁니다.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급한 작업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순서대로 그냥 처리를 하는 겁니다. 프로세스에게 이미 할당된 CPU를 강제로 빼앗을 수 없고 급한 작업이 들어왔어요. 급한 작업이 들어와서 CPU가 이 워드 작업을 수행을 할 때 이 CPU의 사용 권한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뺏어올 수가 없어요. 왜? 양보하지 않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방법이다. 보통 일괄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되고요. 오버헤드는 발생하지 않죠. 양보 방식은 양보를 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비선점은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처리가 안 되죠. 급한 작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처리를 할 수가 없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대표적인 스케줄링 방법이 피포, 쇼티스트 자퍼스트, HR랜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양보하는 선점 스케줄링 말씀을 드릴게요. 양보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프로세스가 할당된 CPU를 강제로 빼앗을 수가 있다. 워드 작업을 하다가 음악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실행이 되죠. 왜냐하면 CPU의 사용 권한을 워드에서 음악으로 양보, 빼앗아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작업이 들어오면 실시간 처리 가능하죠. 바로 처리할 수가 있고요. 대화식 10분할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분할 처리를 했을 때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는데 보세요. 워드 작업을 총 10장을 해야 됩니다. 현재 5장까지 작업을 하다가 음악을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CPU의 사용 권한을 양보를 했잖아요. 뺏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워드 작업 현재 상태를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5장 어느 부분까지 작업을 했는지 그 정보를 저장을 해둬야만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이후부터 워드 작업이 수행이 되겠죠. 실제 처리하는 작업 외에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부담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워드 작업 조금, 음악, 인터넷, 워드, 음악, 인터넷 이것을 상당히 빠르게 CPU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수행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스케줄링 방법이 RR, SRT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스플링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플링은 저속의 입출력 장치와 고속의 CPU 간의 속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기법이 되는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개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프린트를 하는데 100장을 프린트를 해야 돼요. 출력을 해야 됩니다. 100장을 프린트를 하는데 10분이 소요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프린터 CPU가 처리를 해야겠죠. 그럼 10분 동안 CPU는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프린트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CPU는 고속의 장치가 되는 거고요. 프린터는 저속의 장치가 되는 거잖아요. 속도 차이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완을 해보자, 해결해보자 해서 나온 것이 스플링 기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보조 기억 장치인 디스크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디스크가 프린터보다는 빠르잖아요. 그래서 CPU가 프린터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 일부 공간, 이것을 스플이라고 하는데요. 스플 공간에다가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아주 빠르게 프린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CPU는 다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스플 공간에 프린트가 다 끝나면은 프린터로 작업을 지시를 해서 프린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CPU와 입출력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해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스플링은 저속의 입출력 장치와 고속의 CPU 간의 속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법이 되고, 디스크, 보조 기억 장치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 작업이 가능해요.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버퍼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버퍼링도 같은 개념인데요. 데이터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송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그 데이터를 보관하는 메모리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갈 때 중간에 버퍼란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담아서 이렇게 전송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 기억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억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다중 작업이 안 됩니다. 단일 작업, 병행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비교해서 차이점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실행 단위다. 뭐죠? 프로세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비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다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비동기적 행위라는 것은, 자, 일단 동기적 말씀을 드릴게요. 동기적이라는 것은 싱크를 맞춰주는 겁니다. 어떤 작업을 요청했을 때 그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A 작업 끝나면은 B 작업, C 작업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동기적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비동기적 방식은요. 어떤 작업을 요청했을 때 그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작업을 하고 있다가 요청했던 작업이 종료되면 그에 대한 추가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냥 작업을 쭉 하다가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하다가 이 작업이 완료되면은 그때서야 작업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작업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비동기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으면 작업 종료 후 CPU 반환 시까지 다른 프로세스는 할당된 자원의 사용이 끝날 때까지 강제로 빼앗을 수 없어야 한다. 강제로 빼앗을 수가 없다. 양보하지 않는 방식이죠. 그래서 비선점이 되겠습니다. 3번 CPU와 입출력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완화한다. 대표적으로 프린터, 자, 입출력 장치를 얘기를 하는 거네요. 프린터에서 사용하는 이 기능이 무엇인가? 스플링 혹은 스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억장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프로세서는 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기억장치 분류라고 해서 우리 필기 때 배웠습니다. 주기억장치가 있고 보조기억장치가 있고 특수용도 기억장치가 있다. 그렇게 배우셨죠. 참고로 일단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억장치 계층구조 말씀을 드릴게요.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속도가 빠르다라면 고가가 될 거고요.
속도가 빠른 고가의 메모리를 무한정 용량을 늘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용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메모리가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레지스터는 CPU 속에 있어요. CPU 속에서 일시적으로 값을 기억하는 임시 기억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PU 안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메모리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연관 메모리는요, 저장된 내용의 일부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식이에요. 일반적으로 자, 램이 있으면은 주기억 장치가 되겠죠. 주소라는 개념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CPU가 이렇게 10번지, 20번지, 30번지 이런 주소 개념으로 해서 데이터 명령어를 가지고 옵니다. 참조하는 방식이 되는데, 연관 메모리는 이 주소 개념이 아니고요. 저장된 내용, 이 데이터 값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식이 연관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CPU 속도와 메모리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고속의 버퍼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캐시가 있고요. CPU가 있고 메인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인 메모리가 속도가 CPU보다는 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인 메모리보다는 속도가 빠른 캐시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캐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서 CPU가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명령어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나온 메모리가 캐시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수 용도의 메모리가 빠르고요. 그 다음 램, 롬,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속도가 빠른 기억장치가 먼저 배치되도록 괄호 안에 알맞은 기호를 쓰시오. 보기를 보시면은 주기억장치, 캐시 메모리, 보조기억장치 이렇게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캐시가 가장 빠르죠. 그 다음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레지스터가 되고, 그 다음 연관 메모리가 되는데, 연관 메모리는 보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캐시 들어가면 되고,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메모리, 캐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운영체제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운영체제는 크게 제어 프로그램 그리고 처리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제어 프로그램은요, 감시, 작업, 데이터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처리는 서비스, 문제, 언어 번역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종류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어 프로그램을 암기를 하시면은 나머지는 처리 프로그램이 되겠죠. 감자 데이터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감자 데이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감시 프로그램 말 그대로 감시, 감독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작업 제어 프로그램은 작업의 연속 처리를 위한 스케줄, 시스템 자원 할당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겁니다.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은 파일과 데이터를 표준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고요. 서비스 프로그램은 사용 빈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문제 프로그램은 특정 업무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어셈블러,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이런 것들이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체제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운영체제는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제어 그리고 처리로 나뉘게 된다는 것은 아시겠죠? 제어에는 감자 데이터, 감시, 작업 제어,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아셔도 문제 해결이 됩니다. 자, 보세요. 기억 프로그램은 컴퓨터 전체 작동 상태 감시, 작업의 순서 지정, 작업에 사용되는 데이터 관리, 자, 이런 작업 제어라든지 데이터 관리라든지 감시라든지 이런 키워드는 제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이죠. 기억은 제어가 되는 거고요. 니은은 처리가 되는 겁니다. 니은도 읽어보시면은 언어 번역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2번 운영체제의 제어 프로그램 중 감자 데이터 생각하시면 되겠죠. 쭉 읽어보시면은 자료, 파일, 데이터를 표준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파일, 데이터 이런 설명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의 발달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일괄 처리, 다중 처리, 다중 모드 혹은 범용이라고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분산 처리 이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일괄 처리부터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괄 처리가 가장 먼저 생겨난 방식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성격의 작업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지금은 컴퓨터가 흔하죠. 회사에서 각 사원마다 컴퓨터는 한 대씩 다 주어질 겁니다. 그래야만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컴퓨터가 귀했기 때문에 별도로 전산실에 모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컴퓨터가 한 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처리할 작업이 있으면 모았다가 전산실에 가서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수행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성격의 작업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일괄 처리 시스템이 처음에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다중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한 대의 컴퓨터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시분할 시스템, 그러니까 시간을 분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처리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 D, 사람이라고 보셔도 되고 프로세스, 작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CPU가 한 번에 하나의 작업밖에 수행을 못하죠.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해주는 겁니다. A 조금, B 조금, C 조금, D 조금, 또 A, B, C, D, A, B, C, D 이런 식으로 상당히 빠르게 번갈아 가면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시간 슬롯을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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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이런 식으로 사용할 시간을 할당을 해서 번갈아 가면서 처리하는 방식이 시분할 시스템 방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컴퓨터가 사용자들의 프로그램을 번갈아 가면서 처리를 해준다. 그래서 각 사용자가 각자 독립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빠르게 번갈아 가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마치 내가 독립된 컴퓨터 사용하는 것처럼 나만 사용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중 처리는요. 한 대의 컴퓨터에 중앙 처리 장치, 프로세서를 2개 이상 설치를 하는 겁니다. 실시간 시스템은 데이터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다중 모드 시스템은 1, 2세대를 혼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분산 처리 시스템은 지역적으로 분산된 컴퓨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분산 처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의 발달 과정을 순서대로 숫자로 나열하시오. 첫 번째는 뭐죠? 일괄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 다중 처리, 그리고 다중 모드 혹은 범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산 처리가 되겠습니다. 1, 2, 3 순서가 되겠네요. 2번 설명드릴게요. 다중 처리 시스템에서 하나의 프로세서가 CPU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 하나의 시간 슬롯을 할당한다. 타임 슬롯을 할당한다. 이 키워드가 나오면은 시분할 처리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3번 일정량의 자료를 모은 후 처리하는 방식. 일괄 처리가 되겠죠. 운영체제 종류 관련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가 개인용 운영체제가 있고 기업용 운영체제가 있고 모바일용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관련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 내용을 다 암기를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 가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버전을 잘 보시면 코드 네임이 컵케이크, 도넛 이런 식으로 해서 디저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버전 7이 누가가 되고 버전 8은 오레오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버전 9는 코드 네임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버전 9는 파이가 되는 겁니다. 한글로 파이 이렇게 적으시면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